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역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보충 설명을 좀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신간회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신간회를 보면은 1920년대 초반에 민족운동의 어떤 한계를 느끼고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서로 합작을 해서 만든 조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고 해서 하나의 당을 만들어서, 즉 하나로 통합해서 통합된 독립운동을 전개하자라고 전개했던 그런 흐름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신간회를 물어볼 때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계열의 연합이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은 반쪽짜리 정답이 됩니다. 아마 반쪽도 안 줄 것 같아요. 사회주의가 민족주의를 포용을 할 때, 그들과 합작을 할 때 민족주의 계열 모두를 다 포용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민족주의 중에서도 일제에 타협하지 않은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연합을 합니다. 즉 일반 민족주의가 아니라 이 세력들 중에서 일제에 타협하지 않았던 이 세력과 이 세력이 연합을 해서 신간회가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타협을 한 사람들은 어떤 인물들이었냐?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의 인물들의 주장을 보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자치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다스린다 라는 뜻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말 같은데 사실은 일제가 이렇게 우리를 통치하고 있으면은 이 일부 범위 내에서 우리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범위를 갖자, 즉 기본적으로 일제의 식민 통치를 허용하자, 수용하자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현실에 타협하는, 일제의 권력에 타협하는 식의 독립운동이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세력들 말고 여기에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들과만 같이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간회를 말할 때 반드시 비타협적 민족주의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간혹 가다가 그냥 민족주의라고 말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보충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신간회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마다 진도가 조금씩 달라서 여러분 어떤 반은 지금 이 수업 내용이 복습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반은 새롭게 배우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920년대) 국외 민족운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히나 이제 만주 지역에서 어떤 활동들이 있었느냐, 일단은 무장 조직들이 활약을 해서 봉오동이나 청산리 전투 그런 것들을 벌이게 되더라. 그래서 크게 이기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일제가 간도참변 그리고 자유시로 넘어가서 자유시 참변을 겪고 난 뒤에 다시 만주 지역으로 돌아와서 삼부라는 것을 조직을 했고, 이것이 다시 일제가 탄압하려고 하자 삼부 통합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흐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장조직 이외에도 각 개개인들이 활동했던 의열단이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의열단은 책에 설명이 되어 있는 대로 의로운 일을 열렬하게 행한다라고 해서 의열단인데, 1919년에 김원봉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만주 지역에서 조직이 되었는데, 의열단의 활동은 이런 무장 조직들의 활동이 아니라 개개인들의 테러 활동, 즉 일제의 기관이나 일제 인물, 특정 인물들을 살해하는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개개인의 활동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폭탄을 던지고 누구를 사살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이 있겠죠. 보통은 조선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기구들에 그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구들이 있을까요? 각종 경찰서가 있겠죠. 또 총독부 자체, 일제 통치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총독부 자체를 폭탄 테러를 했던 그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좀 더 같이 눈여겨보고 싶은 인물의 활동이 있는데요. 나석주라는 인물이 있어요. 나석주는 두 군데다가 폭탄을 던지려고 했는데, 하나는 좀 길어요. 동양 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곳에 폭탄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이곳은 어떤 기관이었느냐? 여러분들 아마 1910년대 기억을 떠올리면은 우리 토지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조선인들의 땅을 빼앗기고 그 빼앗은 땅을 관리했던 기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조선으로 이주해 오는 수많은 이주 일본인들에게 싼 값에 팔아 넘겼던 그런 기관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조선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일본인들에게 낮은 이자로 자금을 대출해 주었던 조선 식산은행, 이런 조직에도 폭탄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활동들을 했는데 이 활동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는 하진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의문이 들겠죠. 과연 우리가 이런 폭탄 투척 활동을 통해서 조선의 독립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의 최종 목표인 해방을 성취해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1920년대 중반부터는 이런 개개인들의 활동이 아니라 조금 더 조직적인 활동을 하려고 어디로 이동하느냐? 중국의 본토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 황포 군관학교에 입관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무기를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다양한 전술들을 익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30년대가 되면은 일제의 전쟁에 맞서서 우리 이 조직들도 새롭게 전쟁의 양상을 벌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1930년대를 할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열단처럼 개개인들의 활동을 했던 조직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것은 이 먼 곳에서 상해에서 있었는데요. 우리가 1920년대 상해 지역을 배울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연도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연도를 좀 적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에 만들어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했으나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이승만이 위임 통치 요청서, 청원서를 미국에다가 국제연맹에다가 보냄으로써 그런 것이 갈등의 발단이 되었더라. 그래서 1923년 무장독립과 외교독립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그것이 국민대표회의로 해결되는 듯 했으나 역시나 이마저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1925년 무렵부터는 김구가 거의 홀로 임시정부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김구는 고민을 하겠죠. 과연 어떻게 다시 우리 임시정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1931년 한인 애국단이라는 것을 조직을 합니다. 의열단처럼 개개인들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독립을 조금 더 앞당기려고 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두 명의 인물이 이때 활약을 합니다. 이봉창과 윤봉길, 이 두 인물이 활약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윤봉길이 조금 더 익숙한 인물일 거예요. 관련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이 두 인물의 활동을 보면은 이봉창이라는 인물은 1932년 1월에 도쿄에서 일본 왕 1왕을 향해서 폭탄을 던지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되었고 사형에 처하게 되었죠. 이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윤봉길이 3개월 뒤에 상해 홍커우에서 폭탄을 던지게 되는데요.
아마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일본 사람을 죽이는데 중국에서 이런 행위를 했을까? 이때 당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전에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상해사변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일본이 중국을 공격을 했어. 그리고 이겼어. 그리고 그 전승 기념식을 상해 지역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기념식이니까 일본의 고위 관료들이 많이 오겠죠.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이용을 하려고 폭탄을 2개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투척용, 하나는 자살용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폭탄이 제대로 터지지 못하고 윤봉길은 이 지역에서 상해에서 잡혀서 일본으로 가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윤봉길과 이봉창의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 언론이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굉장히 아깝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면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일본이 중국을 때렸어. 그리고 지금 감히 중국 지역에서 기념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화가 난 중국 내부에서도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굉장히 고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조선 출신의 인물이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일본의 고위 관료들을 향해서 폭탄을 던졌다?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일 거예요. 중국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 언론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그리고 중국 국민당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임시정부를 지원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자금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했던 인지도도 떨어졌던 그런 임시정부가 점차 활력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때 중국의 이러한 태도와 윤봉길의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일제가 반격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비록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이 지역에 있던 임시정부가 계속해서 항주, 창사, 어느 지역 해가지고 계속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1930년대의 임시정부예요. 지원을 받는 한편,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가는 한편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했던 것이 바로 우리 1930년대의 임시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1940년대 충칭에 정착을 합니다. 흔히 충칭정부라고 부르는데 이때 정부 조직을 다시 개편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개개인의 활동들이 아니라 탄탄한 군사 조직을 마련하게 돼요. 그래서 한국광복군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독립전쟁을 하게 됩니다. 즉 흐름을 보면은 이 만주 지역에서 있었던 의열단도 무언가 한계를 느끼고 군대 조직을 마련을 해서 본격적인 전쟁을 하려고 했고, 또 마찬가지로 임시정부에서도 최대한 빨리 지원을 받아서 우리 스스로가 독립을 쟁취할 수 있도록 군사 조직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1920년대 그리고 30년대 초반까지의 대체적인 국외 민족운동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주 지역에서 그리고 다른 여러 지역들에서 독립을 위해서 여러 활동들을 하지만 우리가 그 부분은 나중에 기타 부분을 다룰 때 따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중국 지역에서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우리 1930년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